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앞둔 아줌마예요. 마라톤이 시작되면 좋든 싫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태어난 이상 끝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저는 요즘 들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되짚어보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절반은 아들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은 내게 있어 존재의 이유이자 내 인생 전부였거든요.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정확히는 동거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에게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고 얼마 뒤 집으로 찾아온 남편의 본처를 통해 뒤늦게 남편이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필부필부로 살아가고자 했던 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죠. 본처 앞에서 저는 그저 파렴치한 내연녀일 뿐이었으니까요. 몰랐다는 뻔한 거짓말은 집어치워? 너처럼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을 내 남편이 왜 만나겠어? 네가 돈 보고 덤벼든 게 뻔하지.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 넌 떠나. 애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결심했어요. 내 아이와 함께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요. 그래서 3, 7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그 길로 도망쳐 나왔어요. 저에겐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친정도 없고 나와 내 아이를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밤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났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나무를 숨기려거든 숲으로 가라는 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도시로 가야 들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동도 트기 전 도착한 부산역 주변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어요. 마치 우리 모자의 앞날처럼 말이에요. 부산역 뒤로 길게 늘어선 모텔 거리를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찾아 들어간 싸구려 여인숙에 짐을 풀고 아이를 눕힐 수 있었죠.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니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는 어쩌다 하고 많은 부모 중에 이 못난 어미를 만나 고생이니 앞으로 평생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할 텐데 불쌍해서 어째. 차마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되냐며 한참을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주인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리곤 방 안으로 밥상을 밀어 넣어 주었어요. 뭐라도 먹어야 젖이 돌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도다리가 들어간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술 뜨려는데 내 처지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역국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꾸역꾸역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셨죠. 사정이야 어쨌건 아는 키워야 하지 않겠나. 다 묻고 문 앞에 내놔라.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 뒤에 담긴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매 끼니마다 주인 할머니의 미역국을 먹으며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주인 할머니는 여인숙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게 돈벌이가 되는 일감도 가져다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모자를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가 남긴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아이는 엄마 정이 그리워서 그런가 저를 곧잘 따랐어요. 제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어린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뭉클했어요. 그래서 더 정이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전 눈이 침침한 할머니를 대신해 아이의 손톱도 깎아주고 바가지를 씌우곤 앞머리를 잘라주곤 했죠. 목욕탕에 갈 때도 데리고 가서 때도 밀어주고 때때로 떡볶이며 김밥도 만들어 먹였어요.
아이는 그런 제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어디를 가든 꼭 졸졸 따라다녔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 아들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주인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술을 달착거리며 어렵게 부탁을 하셨어요. 네? 학부모 상담을 대신 가달라고요?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딱 저거 하나 남았다 아이가. 딴 건 몰라도 어린 것 가심에 못을 박아가 쓰겄나. 네, 부탁 좀 할게. 딱 하루만. 우리 형석이 엄마 노릇 좀 해주소.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학부모 상담에 당신 대신 참석해 엄마 노릇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주인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도 있고 형석이에 대한 짠한 마음도 있어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난생 처음 해보는 담임선생님 상담에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가짜 엄마인 게 탄로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형석이가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오지 뭐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형석이가 반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잘 봤제? 우리 엄마다. 나 고아 아니라고. 제 손을 꼭 잡고 악을 쓰듯 소리치는 아이를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오늘만큼은 진짜 형석이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석이 엄마 많이 기다렸어? 동생 재우고 오느라 엄마가 늦었어. 다음엔 안 늦을게. 미안. 그 모습에 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가고 저는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이미 형석이한테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 행세를 했으니 창피한 노릇이었죠. 다행히 선생님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형석이의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셨죠.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형석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그럼 진짜 엄마하지 뭐. 형석이처럼 착하고 예쁜 아들도 없고 아줌마가 땡 잡았네. 그 말에 형석이는 제자리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그날 이후 형석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형석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웃자노, 이제 방세 받기는 글렀다. 안 그나? 가족끼리 돈 받고 방 빌려주는 게 어딨노? 이것도 인연이라고 고마 이래 살자. 됐나? 그렇게 저는 쫓기듯 도망쳐 온 곳에서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는 더 이상 손님도 들지 않는 여인숙을 팔고 지인한테 공사장 한밭집을 인수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와 저는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공사장 특성상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식당 문을 열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어요. 사람들 두지 않고 할머니와 단 둘이 모든 걸 해내려니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몸이 힘든 만큼 돈은 잘 모이더라고요. 대신 거친 공사장 인부들이 종종 저에게 야한 농담을 건네며 추근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물바가지를 뿌리며 욕설을 퍼부어대곤 했어요. 그 주둥이 확 꼬매버리기 전에 당장 꺼지라. 한 번만 더 와가 허튼 수작 부리모 니 죽고 내 죽는 기다. 알겠나? 그런 할머니 덕분에 저는 거친 사내들 속에서 10년 가까이 무사히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국민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형석이는 바쁜 저를 대신해 제 아들을 입히고 씻기며 친동생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된 우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웬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저 윤기사입니다. 그 말에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서울 바닥을 다 뒤져도 못 찾겠더니 여기 계셨네요. 아드님은 무사하죠? 사장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남편은 제가 아이와 함께 도망친 이후 사설업체에 의뢰해 우리 모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랑 닮은 사람을 부산에서 봤다는 얘기를 듣고 윤기사를 시켜 직접 확인하라고 보낸 거였죠. 저 우리 민석이 없인 못 살아요. 그러니 제발 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혜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그 순간엔 정말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던 윤기사는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는 저를 보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모시는 분을 배신하면 저도 모가지 날아가요.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인데 작은 사모님 사정 봐주다가 내 식구들 길거리 나 앉을 수도 있다고요. 치킨집이라도 하나 차릴 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말에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 돈 내가 죽구마.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 은행 가가 돈 찾아올라니까.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가셨어요. 그리곤 잠시 뒤 누런 서류 봉투에 돈다발을 담아오셨죠. 이 돈 받고 그 짝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행여라도 돈만 챙기고 오늘 일을 한마디라도 씨부리마. 네, 가만 안 둘 깁니다. 알겠는겨? 윤기사는 할머니가 내민 봉투에 정신이 팔려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돈봉투를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윤기사가 나가자 할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며 그러셨어요. 니는 이 길로 집에 가 민석이 데리고 떠나라. 저놈아 분명히 다시 온다. 돈 떨어질 때마다 니 찾아와서 돈 뜯을 놈이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갑다. 이 돈이면 작은 전빵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기다. 어딜 가든 굶지 말고 밥 든든히 잘 챙기 먹고 살아야 한다. 내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야 네 아들 지키고 살 수 있다. 내 말 알겠지? 퍼뜩 안 있나고 뭐하나? 할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짐을 꾸렸어요.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형석이가 저를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석아, 엄마가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프지 말고 할머니랑 잘 살아야 해. 언젠가 꼭 다시 찾아올게. 형석이는 무슨 일이냐며 이렇게는 못 보낸다고 문을 막아섰어요. 저는 그런 형석이를 밀쳐내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형석이는 울먹이며 저를 따라왔죠.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다짐을 하면서 애써 외면했어요. 그렇게 부산을 떠난 우리 모자는 수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동안 형을 찾아대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부산 생활을 잊어갔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안채가 딸린 분식집을 차린 저는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걸 잊고 살기로 했죠. 가족의 따스함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몰랐지만 이미 경험한 이상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공사장 인부들 틈바구니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다 할머니의 그늘 덕분이란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더는 취객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저 대신 아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온전히 제 몫이 된 거예요. 기댈 곳 하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됐어요. 자식도 자라면 남이라더니 머리가 큰 아들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보다는 친구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죠. 아들이 자라는 동안 돈 버느라 신경을 못 써준 거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아들에게서 저는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길어진 탓에 졸업하고 2년이 다 되도록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남들 일할 땐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게임을 하는 게 아들의 일과였어요. 그리고는 마치 빚쟁이 독촉하듯 하며 제게서 돈을 가져가곤 했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관계를 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저는 오랜 시간 육체노동을 해온 탓에 관절염이 심해져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거기다 간에 무리가 갔는지 황달 증세도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까부라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없어 가게세도 밀리고 생활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고요. 상황이 이러니 돈 때문에 아들과 다투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지 친부 얘기를 묻더군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지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던 애였기에 그래도 핏줄은 땡기나 싶어 솔직히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꿍꿍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아들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친부와 함께 살겠다면서요. 그러게, 처음부터 날 아빠한테 보냈으면 이런 집구석에서 지질이 궁상은 안 떨고 살았을 거 아냐? 엄마가 나 안 보낸다고 도망친 거라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맘대로 결정을 해? 엄마가 뭔데? 그랬으면 제대로라도 키웠어야지.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는지 알아? 남들 다 가는 유학도 못 가고 이력서에 스펙도 한 줄 못 넣었어. 이게 누구 탓이겠어? 엄마 탓이라고. 잘 사는 아빠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지랄로 살아야 했겠냐고. 다 필요 없어. 나 앞으론 아빠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 거야. 회사도 물려받고 그동안 못 입고 못 쓰고 산 한 다 풀 거라고. 그러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지금껏 이러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 아들 맞니? 내 아들 맞냐고. 난 널 첩자식으로 눈치 보고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것뿐이야. 전 재산을 주고 널 지킨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그래도 가겠다면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나보고 첩자식이래. 엄마는 그 집에서 첩인지 몰라도 난 엄연히 그 집 종손이야. 엄마조차고 나 데리고 도망친 거면서 변명이 너무 궁색한 거 아니야? 암튼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엉겨붙을 생각도 마.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지난 27년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더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가게 주인이 월세가 밀렸다고 찾아왔다가 안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곤 119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차라리 죽게 놔두지 뭐하러 고생을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엄마 맞죠? 저 형석이에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선생이 저를 보고는 그러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부산에서 함께 살았던 형석이가 분명했어요. 형석이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제게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저희 모자를 애타게 찾았다며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뒀냐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간이고 신장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서요. 민석이는요? 엄마가 상태 이런 거 민석이 그놈도 알아요. 뭐 한다고 엄마를 이러고 뒀대요. 친자식보다 더 걱정해주는 형석이를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싶더군요. 그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주먹을 불끈 쥐곤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엄마, 일단 병부터 치료해야 안 합니까? 입원부터 하시고 해. 앞으론 지랑 같이 사입시다. 네, 이래봬도 의사 아닙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딱 하나, 엄마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앞으론 지랑 사는 깁니다. 남은 인생 엄마 강, 내 강 지지고 볶고 사는 깁니다. 됐지? 그렇게 저는 10수년 만에 만난 큰아들 덕분에 입원 치료도 하고 현재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7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았던 형석이는 할머니가 쓰시던 방에 제 방을 꾸며주었어요. 앞으론 죽을 때까지 자기랑 떨어지지 말자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으면서요. 할머니께선 살아생전에 종종 저희 모자 얘기를 하셨었대요. 형석이도 할머니도 제가 그랬듯 저를 그리워하다가 같이 있던 흔적이 많았던 한밭집을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게 지금 이 집이라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죽고라도 제가 찾아오면 주라면서 함께 한밭집을 하며 조금씩 사모았던 땅 문서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미 제 몫은 제가 떠날 때 받았던 터라 한사코 사양했지만 형석인 이러면 자신이 할머니랑 한 약속을 어기는 거라며 자신을 불효자 만들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목 없지만 땅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몸도 많이 회복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없어져서 하루는 형석이와 함께 예전에 살던 부산집을 찾아갔어요. 그 사이 부산도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살던 집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온 김에 부동산에 들러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에 대해 알아봤는데 글쎄 그 사이 값이 많이 올라서 수십억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더라며 적당한 작자가 나서면 연락을 줄 테니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형석이는 이게 다 착하게 열심히 산 보상이라며 다 제 복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자식한테 버림받은 박복한 년인 줄 알았는데 말년에 든든한 큰아들도 생기고 금싸라기 땅까지 생기다니 형석이 말대로 제게 복이 있긴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론 연락도 하지 말라던 아들놈이 지가 먼저 전화를 했더군요. 친부집에 들어가 재산 물려받을 욕심에 치매 걸린 지 아빠 똥기저귀 갈아가며 병수발을 했더니 친부가 죽자마자 본 부인이 전 재산을 홀라당 빼서는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평생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여자 문제를 속썩인 네 아빠 죄는 자식인 네가 대신 받으라고 편지까지 남겨두고 말이죠. 불행히도 아들은 남편 호적에 오르지 못해서 친부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더라고요. 소송을 한다 해도 본부인이 상속자니 자기한텐 떨어지는 돈도 없다면서 이제 어쩌냐고 꺽대고 울더군요. 이 집도 팔려서 며칠 안에 비워줘야 하고 그럼 나 당장 갈 데도 없어. 가게에 가봤더니 엄마가 이사 갔다고 그러던데 어디로 간 거야? 나 거기서 좀 살자, 응? 엄마면 자식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애초에 엄마가 나랑 아빠를 떼어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엄마 탓이니까 엄마가 나 책임져. 돈 많은 친부 찾아간다고 병든 엄마를 버린 놈이 낯짝도 두껍지. 자식 부양이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책임지라네요. 아무리 부모는 전생에 자식에게 빚진 자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가 있는 건데
제 아들놈은 그걸 모르더군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죄인걸. 그래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못돼 먹은 아들놈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전화기에 대고 쌍욕을 퍼부어줬어요. 그동안 애비 없이 살게 만든 게 미안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가여워하며 참고 살았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자식 부양의 의무? 다 죽어가는 엄마 버리고 돈 많은 친부 찾아간 놈이 할 소리냐? 나 더는 너 같은 인간 말종놈이랑 부모 관계로 엮이기 싫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날 데려다 보살펴주는 진짜 내 아들 형석이랑 백년 만년 살 테니까 넌 네 구미에 맞는 새엄마 찾아서 살아라. 네 놈 목소리도 이젠 치가 떨리니까 앞으론 전화도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그러다 서름이 복받쳐 어걱대고 한참을 통곡했죠. 네 배로 낳은 자식한테 모진 소리를 하고 속 편한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은 내 아들을 받아줄 마음이 안 생기네요. 혹시라도 땅 얘기를 들으면 그거 뺏어먹겠다고 달려들까봐 진짜 제 것도 아닌 그 가슴 아픈 땅을 말이죠. 그것도 두렵고 한 번 날 버린 놈이 두 번은 못 버리겠냐는 생각에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석이한테 말해서 땅 명의는 형석이 앞으로 해뒀어요. 혹여라도 나중에 내 아들이 지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원래 내 몫도 아닌데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런 땅이 없어도 착하고 든든한 큰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이제 큰아들한테 잘 어울리는 짝을 지어주면 그걸로 제 역할은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어떤 좋은 일들로 귀결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된 날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